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메꾸는 대책으로 군의관을 파견하는 걸 내세우면서 군의관이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우려가 오늘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위험응급실에 군의관들을 먼저 파견했는데 하루 만에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모두 돌려보내는 병원이 나온 겁니다. 먼저 이 상황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병원 5곳에 우선 15명의 군의관을 긴급하게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3명의 군의관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들은 오늘 오전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병원에선 어떠한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아주대병원에도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1명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일부 해당 병원과 군의관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정부의 이 같은 처방은 애초부터 우려를 낳았습니다.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일부인데다 다른 진료 과목 군의관은 응급실 근무 경력도 적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들도 아마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들을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세종 충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인 군의관 2명이 왔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다른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해서 의료 공백이 메워지겠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구멍난 의료 현장에 군의관을 지원 보내는 것마저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국방부와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인데 정부가 투입한다고 한 군의관 235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극소수로 알려져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오늘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민광 기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군의관이 병원을 떠나 복귀한 것과 관련해 무단 이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복귀 요구가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본으로 군의관을 파견하면 이후부턴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협의해 업무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파견까지가 국방부의 역할이고 그 이후부턴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란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군의관 파견 결정은 복지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아주대병원하고 이대 목동병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각 군 부대를 통해서 그 군의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군 부대에 이분들의 그 지원을 명령을 내려서 국방부와 복지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부터 군의관 235명이 응급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됩니다. 이들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긴급 투입된 군의관들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의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급 참모들을 파견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분야와 전혀 무관한 참모들도 응급 현장에 배치하게 되는 건데 여당 안에서조차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급 참모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현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40여 명의 비서관급 인사가 있는데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보건복지 비서관뿐 아니라 이와 무관한 참모들도 응급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당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참모들의 보고가 얼마나 진실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느껴지는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의 인식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며 현실을 직시하라는 지적까지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의료 공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붕괴, 네. 마비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JTBC에 의료 공백이다, 대란이다 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대중들의 불안한 심리를 추스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역 야간 응급실을 방문한 걸 두고도 정부의 아니란 인식을 그대로 둔 채 보여주기식 쇼만에선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렇게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응급실에 못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급대원들을 심층 취재해보니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은 수면제를 삼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병원 40군데를 돌다 끝내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연을 말하며 울기까지 했는데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묻는 구급대원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여성분 30분 전에 신경항진 30알 먹었다는데 GI 환자인데 지원 가능할까요? 저희 GI 어렵습니다. 40대 여성이 한 달치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몸을 못 움직였습니다. 약물이 소화되기 전에 위세척을 해야 합니다. 저희 GI가 안 돼요. 지금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수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구급차에 환자를 태웠지만 출발도 못했습니다. 대원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구급상황센터와 수도권 권역을 나눠 전화를 돌렸습니다. 계속 제발 받아라, 좀 받아주라, 이런 마음이 든 환자 좀 받아주라. 저희 다 연락 돌려봤는데 이사관역도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경기도로 연락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30분이 흘렀고 병원 40곳에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고 싶었던 대원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다 전화했는데 다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전화 드린 건데 이거. 네, 근데 어쨌든 저희도 환자가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아서. 결국 보호자는 병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추천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만나는 곳이 장례식장일 수도 있다. 결국 집으로 갔고 그 뒤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4시간 넘게 응급수술 받을 병원을 찾다가 숨졌습니다. 광주에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저희가 아예 구급대원들에게 바디캠을 달아서 그들이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다친 아이를 태우고 받아달라 호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느라 몇 시간씩 도로에 묶여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이러다 구급차까지 부족해져서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는데 계속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아픈 거 할 거야? 이 아이는 자전거 바퀴에 끼어 발꿈치를 다쳤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와 권역 응급센터에 연락했지만 모두 이송 거부했습니다. 일부러 되물었죠. 어떤 것 때문에 수용이 안 될까요? 그럼 정형외과 협진이 어려워요. 세 병원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못 갔지만 그래도 낮 시간이라 20분 만에 문 연 2차 병원에 왔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아요? 아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요즘 보기 드물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환자를 구급차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환자 한 명 실을 때마다 100km를 넘게 달리고 1시간씩 묶이는 게 보통입니다. 각 구급대가 맡은 지역이 있지만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요 구급차가 여기 병원까지 와?
아니 여구급차가 이 동네까지 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출동한 구급차가 돌아오지 못하자 다른 권역 구급차가 메워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대를 또 다른 데가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출동이 많아지고 지연되면 그렇게 꼬이죠. 서울 인구는 936만 명, 서울 소방본부 구급차는 181대입니다. 한 대가 지역을 나눠 평균 5만 명씩 맡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여당에서는 누가 대통령에게 확신을 불어넣고 있냐며 대통령실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당내, 그러니까 여당 토론회에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의료 대란과 관련 정부 책임자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등 해결은커녕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한 겁니다.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안일한 현실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개혁 주무부처 차관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 차관이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며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를 교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정부와 여당 사이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차관은 당내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이면 열립니다. 여기 참석하지 못하게 된 최재형 목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이 맞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내일 심의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클 걸로 전망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를 다룹니다.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설명하고 이후 논의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아니면 수사 계속 가운데 하나를 검찰에 권고합니다. 이태원 참사 수심위는 회의 당일 밤 10시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엔 참사 유족들이 참석해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수심위는 표결 끝에 기소를 권고했고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참석하란 요청을 받지 못해 반쪽짜리 심의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반발하며 오늘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관계 유지의 명목도 있고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 진실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 당초 무혐의로 결론 내렸던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를 권고하면 결국 예정된 수순의 봐주기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며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거론된 당사자가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있다며 익명의 현역 의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인사가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 두문분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 측은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근거 없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라면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진행게 될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는데 1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2배가 넘는데 대통령실은 서울 수도권 부지를 감안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3년간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을 새롭게 짓기 위한 비용으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엔 119억 8,800만 원, 2027년도엔 8억 2,300만 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야당은 사저 경호 예산이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원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학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산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사가 파란 바지를 입은 아이의 팔을 갑자기 잡아 던집니다. 일어난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넣더니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아이가 선반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명치를 칩니다. 휘청거리던 아이가 옆에 있던 물건 쪽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봤을 때는 자책했어요. 왜 내가 몰랐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하면서 내가 많이 미안했어. 이렇게 학대를 당한 원생들은 더 있었습니다. 바닥에 집어던진 책으로 배를 찌릅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아이는 목이 졸렸습니다. 간신히 풀려난 아이는 목을 잡고 한참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불려나와 명치를 맞고 쓰러진 뒤 일어나자 때리기를 반복합니다.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렸고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내 뒤로 나올 줄 알았어. 내 여기 사이 뚫고 마음까지 뚫고. 올해 3월 계약한 뒤 2달여 동안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체육시간에
혼나왔던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있는 친구는 저한테 막 났으면 좋겠어서 가슴 쪽을 제 손으로 밀었는데 한두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 문제의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을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면서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측은 훈육을 잘하는 교사를 만난 게 축복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교사가 파란 바지를 입은 아이를 끌고 가기 직전입니다. 교사가 다가오자 춤추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한 줄로 섭니다. 제일 앞에 선 아이는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교사가 머리에 손을 댄 뒤에야 움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 거의 군인이에요. 말하자면 이 선생님은 여기 이 아이들을 되게 장악하고 통제했다. 교사가 때리기 시작하자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한 아이를 확 흔들고 어떤 학대를 가했을 때 다른 아이들 보면 되게 눈치를 보고 몸을 사려요. 지금 아마 이 아이들도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 안 보이는 카메라가 있다고 그걸로 선생님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심리상담 의견에는 성인 남성을 보면 눈이 커지고 몸을 떠는 등 매우 불안하고 위축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 가리면서 때리지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이러던 나인데. 유치원 측은 무섭게 훈육하는 걸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지나가고 나면 애들 너무 잘나지고 너무 잘한다. 난제 애가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거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병사는 그런데도 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살 상병은 화장실 옆칸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경기 포천시 육군 부대 안 지난달 23일 오후였습니다. 용변을 보다 뭔가 소리가 들렸고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아빠네 부대 내에서 몰카당했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흰 휴대폰이 보이답니다. 한 위에서.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옆칸에서 나온 사람은 다른 중대 소속 중사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억지로 열어봤더니 화장실 안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자살하는 줄 알고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측은 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조사는 없었고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내용을 제가 봤냐 말씀. 예예예. 아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사 안 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를 한 그 모 중사가 자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 둘을 분리 조치했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조사를 미루자 피해자는 민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IP 카메라를 해킹해 남의 집안을 훔쳐보고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었죠. 전국 곳곳에 IP 카메라 영상을 아예 생중계하는 웹사이트까지 있는데 방심위가 차단 조치를 했다는데도 여전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써는 모습, 안경점에서 손님이 안경을 맞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두 가게 안에 설치된 IP 카메라 영상입니다.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 영상이 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영상들이 보이는데 한국 영상은 약 160개입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사무실 안, 주택 앞, 엘리베이터 안까지
일상의 공간이 그대로 보입니다. 문제는 당사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곳이 식당인데 자세히 보면 상호와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영상 속 누군가가 전화를 받으러 옵니다. 네네 사장님, 저희 JTBC 방송국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근데요? 사장님 돌아다니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이거든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남이 어떻게 봐요, 그거를? 이게 사이트가 중개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게를요? 그러면 이거 얘네들한테 얘기해서 그거 바꿔달라야겠네. 해당 사이트는 이미 8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접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차단이 됐다가도 어떤 날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단 조치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잘 관리하면 줄일 수는 있는데 분산 처리 과정에서 시간차가 벌어져서 생기는 거라서 이건 현재로서는 막기 좀 힘들다. 방심위는 통신사 3개망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오늘도 일상이 노출되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지난해 착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30대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리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남성에게 7억 2천만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열리면 안 되는 문이 열렸고 거센 바람은 쏟아져 들어옵니다. 문 가까이 앉은 승객들은 팔걸이를 꽉 잡고 몸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지난해 5월 26일 낮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여객기입니다. 예, 문이 그냥 팍 열리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지붕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착륙을 위해 210m 상공을 지날 때쯤 비상구 바로 옆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분 뛰어내리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밖으로 빠지려고 하시는 거를 끌어당겨서 복도에다가 이제 엎드려뜨려서 압박을 했었어요. 2분 정도 상황이 이어진 뒤 비행기는 공항에 닿았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게 아시아나 항공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법원은 7억 2,700여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직 형사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남성에게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며 승객 15명이 이 일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고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 소식입니다. 5년 전 국내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가 내려다 보인다는 호텔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0억 원 가까이 모았는데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내부 자료엔 이런 위험성이 언급돼 있었지만 고객용 상품 설명서엔 단 한 줄의 경고도 없었는데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약 5년 전 국내 금융사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투자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마가리타빌 호텔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설계한 이 상품엔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등이 620억, KB증권 370억까지 총 1,000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연 7.5% 수익률에 정기 배당을 준단 말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발을 계속하면서 타임스퀘어 이 호텔 지면은 영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만기 시점인 2021년 4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코로나로 공실이 늘며 현지 개발사가 부도났고 경매에 넘겨진 호텔은 3분의 1 가격에 팔렸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라는 뜻의 메자닌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도 선순위에 밀리며 투자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금융사가 이런 위험을 경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KB증권 내부 자료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리파이낸싱이 언급됩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할 때 현지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빚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감정가액이 확 떨어지게 되면 대출인수 하객서를 써준 유니온뱅크가 대출인수 하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당시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고객 대상 상품 설명서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메자닌 상품을 오히려 안정적인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상시에는 너무 저한테 많은 호텔이 비어있는 곳이 없고 주문만 되면 당연히 엑시트가 가능한 조건이 되겠군요. KB증권이 보낸 메시지에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수익률이 높은 건 위험이 커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위험성 고지 안내 등 절차를 밟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안전 판매 여부뿐 아니라 상품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많게는 수십억 원을 한 번에 잃은 투자자들이 부실 판매 소지가 있다며 항의를 오래 이어가자 KB증권은 지난해 투자금의 3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을 돌려주는 조건 중 하나가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맨해튼 호텔 펀드에 노후자금 20억을 투자한 70대 이모 씨도 한순간에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성향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날 안정적이다 이거죠. 노인들이 더 안정적이죠. 이거를 공격적 그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기가 바꿔놓겠다고. 지금까지 직원과 쌓아온 거래 관계만 믿은 게 패착이었습니다. 건강원에 해도 대답도 없고 다른 인원이 많아가지고 6개월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1년째도 대답이 없어요. 2년 넘게 항의를 이어가자 KB증권은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언론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등을 조건으로 투자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10억 투자를 한 거고 중소기업이 정말 큰 금액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부실 판매 여부를 놓고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그런 기분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문제가 많았던 상품이구나 한번 싸워보자 해서 KB증권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은 다른 금융사도 비슷하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 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불안전 판매가 없었다면 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B증권은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환경 파괴 문제로 찬반 논란에 빚은 제주 2공항 사업이 결국 본격화했습니다. 5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해서 연간 1,600만 명 이상이 오가는 공항을 만들겠다는 건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제주 성산읍에 들어설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이 공식화했습니다. 입지 발표 이후 찬반 논란이 빚어진 지 9년 만입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보다 50% 넓은 면적인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 등이 들어섭니다.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주 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를 하고 투입되는 예산은 총 5조 4,500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 1,690만 명이 오갈 걸로 예상됩니다. 2단계까지 확장할 경우 2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오랜 기간 제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공항 부지 주변 철새 도래지와 맹꽁이 등 보호생물종 거주지가 있어 보전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을 더욱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주는 더 이상 파헤쳐서는 안 된다. 환경의 섬으로
당연히 물려줘야 한다. 정부는 착공 시기 등 미리 답을 정해놓지 않고 도민들과 충분히 갈등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절차로 착공 후에도 최소 5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공항이 완성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나? 자,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 연설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카메라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다.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니까 인 최고위원이 감사라는 문자를 보냈던 걸 지금 삭제하는 모습인데요. 네. 보면 좀 상황이 심각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는 청탁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청탁같이 보이는데 인요한 최고위원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급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좀 발만 구르고 있는데 그와는 좀 다른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능성을 확인해 준 증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 예약 등을 도와준 게 아니라 보호자가 불안해하길래 내가 아는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수술을 좀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진료를 잡아주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군요.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이 해명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믿어줄 수 있겠느냐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김한규 의원 자신의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김한규 의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 이제 보니 여당 최고위원들은 다 방법이 있었구나.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 여당의 그런 식의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이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요한 문자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의료개혁의 실체가 실상은 의료계약임이 재확인됐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지침에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빌런인가? 자, 오늘은 제목을 다 좀 미스터리하게 뽑아봤어요. 빌런이라고만 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열리기만 하면 파행하고 있는 단골 상임위죠. 법사위 오늘도 정회를 했는데 발단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예정이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소유에 회부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빌런이다, 꼼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은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가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쾌하다, 사과 요구를 한 건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저도 법사위 오래 취재했지만 법사위는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의 이렇게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누가 진짜 빌런이냐를 놓고 또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상대방이죠. 악당 상대방이에요. 곽규택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죠.
자, 저런 식으로 사과하라 마라 하다가 결국에 1시간도 안 돼서 정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런 대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시에도 유상범 의원이 자, 정청래는 왜 빌런이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곽규택 의원도 지가 뭔데 그 반말이 아니라 대명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도 빌런은 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공방을 벌였는데 등장인물들이 주로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빙의 대결로 흐르고 있는 미국 대선에선 미국 전역의 유권자가 지켜볼 첫 TV 토론이 앞으로의 판세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토론 방식을 놓고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이번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설명해드립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첫 TV 토론에선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땐 마이크가 꺼집니다. 해리스 측은 마이크를 계속 켜두는 이른바 한 마이크 룰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측이 반대했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 당시 음속으로 돌출 발언이 노출되지 않았고 덕분에 압승이 가능했다는 게 트럼프 캠프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엔 수시로 돌출 발언을 해 논란이 컸습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gentlemen,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one. He's going to pack the court. 반면 해리스는 돌출 발언을 받아치는데 능숙하다는 게 참모들의 판단이었습니다. Susan, this is important. I want to add, but if,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I'm speaking. 하지만 합의가 불발돼 토론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한 마이크 룰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토론 시간은 총 90분으로 각 후보는 2분간 답변하고 2분간 반박, 1분간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캠프는 이번 토론이 박빙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실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피츠버그에 머물며 최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인데 트럼프 후보는 토론 관련 음모론을 제기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get the questions. I've already heard they're going to get the questions in advanc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과거 불황인들을 선도하겠다며 아무나 잡아다가 강제로 가두고 학대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형제복지원이 있는데 바로 덕성원이란 곳입니다.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역시 구타와 노역, 성폭행 등에 시달렸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수십 년간 운영됐던 덕성원. 원생들은 그곳을 감옥이라 불렀습니다. 90년대에 들어갔는데 좀 표현을 하자면 울타리 없는 감옥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 노역이 일상이었던 원생들. 원장 일가를 위한 일에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재단계방에서 일을 했어요. 오줌통 같은 거 비우고 그냥 집안일을 했어요. 그냥 몸종처럼. 피세방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무병제라고 동물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월급이고 뭐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돈을 안 주고 이제 일만 시키고. 원생들은 원장과 직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합을 시키면 너무 참고요. 많은 형님들이 매달려요. 저를. 그걸 저희 보고 포기하거든요. 우리는 거 진짜 미친짓이에요. 하지만 어떤 어른도 이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옥상에 상처 맞을 때 아파트 위에 사람들 보거든요. 다리 다 터지라 하니까 옥상에 매달려서 위로 가는데 사람들 보고 있는데도 신고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보육원 내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기다지? 그럼 왜 피가 나지? 보육원이란데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부모들이 이제 우리를 갖다 버렸으니까. 그냥 버렸으니까. 버려가지고 이런 데를 왔으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취재진이 입수한 1997년 당시 원생의 일기장입니다. 6학년이었던 원생은 매일 고된 작업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라는 10월 19일 일기에선 도서실에서 일과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만 알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사를 피해 폭행을 암시한 대목입니다.
그날이 이제 마치고 집합이 있어서 그냥 맞고 막 끝나는 건지 뭐 다른 뭐 그런 의미로 썼던 거로 기억을 해요. 이 같은 정황은 수사기관 기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부산경찰 내사 종결 보고서입니다. 1989년 당시 덕성원 원장 김모 씨가 보육원생들을 수시로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거나 옷을 벗겨 구타했다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건경은 원장의 말을 듣고 교육상 필요할 때 매를 때린 사안이라고 판단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구타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거는 폭행을 넘어서 상해인데 게다가 미성년자 상해가 어떻게 내사 종결이 될 수 있어요? 당시의 지역에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위는 지역 유지예요.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나이 어린 원생들을 학대했던 덕성원. 당시 이곳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입장일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추적해봤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있냐고 되묻거나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입니다. 덕성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 전 국가진실화해위원회에 문을 두드린 보육원생 출신 안종원 씨. 마음속에 응어리지 않습니까?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남들이 겪지 못한 삶을 겪다 보니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일들이지 지금. 보육원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원생들은 배고팠던 기억뿐입니다. 종교를 앞세워 고기나 생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기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에는 메시고기랑 불크등 사고 생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생선도 못 먹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던 토요일에는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원장 아들 유학도 보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애들이 맞고 못 먹고 간 게 전혀 마음 아프진 않았었는지 그게 최선이었는지 그거를 정말 듣고 싶어요, 진짜. 취재진은 안 씨와 덕성원 일가가 현재는 이름을 바꿔 노인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법 없으면 죽이고 싶지, 솔직한 심정으로. 덕성원 설립자의 딸이자 현재 요양원의 대표 이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토요일날 왜 학교를 못 가야 됩니까? 이번 사업이고 옛날 사업이고 제가 인쇄에서 받았을 때는 노인 요양원 사업이었어요. 그 상황을 뭐 들은 바도 없고 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거 저것도 누가 들었어요, 봤어요. 원생들과 함께 생활했던 덕성원 설립자의 손자는 답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끊었어요. 사회복지단체는 당연히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건 1차적으로 당연히 그 시설을 운영했던 주체들의 책임이겠지만 관리 감독을 대한 국가의 책임은 사실상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 달 덕성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손흥민과 이강인을 앞세운 팔레스타인전 선발 명단도 발표됐는데요. 손흥민이 선수단에게 던진 한마디는 다 같이 이겨내자였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최종 예선이라는 거는 뭐 쉽지 않아. 지기 쉽지 않고. 압박감이 되게 많이 들 거야. 같이 이겨내자. 우리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은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슛의 0점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승리라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일찍 또 많은 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명보 감독은 조금 전 발표한 선발 명단을 통해 손흥민과 이강인부터 주민규, 이재성, 황인범, 수비 라인의 김민재까지 우리 축구에서 최고라 생각할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모두가 한 수 아래라고 평가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계가 깔려 있습니다. FIFA 랭킹 96위로 23위의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지만 얕볼 수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앞서 2차 예선에서 단단한 축구를 뽐냈습니다.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뛰는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대표팀에 모였습니다. 경기 대상 1순위도 벨기에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공격수 다바그입니다. 여기에 덴마크 출신으로 이집트 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아부 알리가 석 달 전 귀화하면서 대표팀에 가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의 A매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팔레스타인 감독은 한국은 아시아 최강의 팀이라며 손흥민을 가장 경기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야구하면 홈런처럼 이렇게 시원한 타격의 순간만 그려지나요? 야구 센스가 빚어내는 홈플레이트 앞에서의 득점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요즘 팬들의 희열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0대1로 두산이 끌려가던 3회 초 원아웃 3루 상황. 두산 허경민의 우익수 쪽 얕은 뜬공에 3루 주자 이유찬이 승부를 겁니다. 태그 앞에서 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공이 포수에게 먼저 도착했지만 이때 이유찬의 센스가 튀어나옵니다. 포수 태그를 몸을 비틀어 피한 후 다시 다이빙해 홈플레이트를 찍습니다. 이유찬 선수의 발이 만들어낸 한 점이다. 필사적이네요. 4대4로 팽팽한 연장 10회 초 한화의 원아웃 3루 찬스. 유로결이 헛스윙 삼진으로 마무리된 순간 기아 포수 한승택은 앞으로 나온 3루 주자를 봤습니다. 3루로 공을 뿌리자 한화 장진혁은 귀루 대신 전력 질주를 택합니다. 이때 바운드된 공을 3루수 김도영이 놓치면서 홈송구가 지체된 것도 운이 따랐습니다. 장진혁의 손이 홈플레이트를 먼저 터치했습니다. 문자 중계만 본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다한 움직임이 결국 한화의 승리를 이끈 마지막 한 점이 됐습니다. 돌아가도 죽는 상황이어가지고 홈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홈에서 좀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아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야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LG 오지환은 홈을 노리다 런다운에 걸렸는데 술래잡기 하듯 오가는 송구 속에서 실책이 튀어나오며 행운의 득점을 챙겼습니다. 손쉬운 아웃도 당연한 득점도 없다는 것. 요즘 야구에선 팬들의 희열을 부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나요? 헛스윙을 한 기아 박찬호 선수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마구를 만난 것 같다는 반응이죠. 요즘 하나 팬들은 외국인 투수 와이스에게 아주 푹 빠졌습니다. 와이스는 하루 전 기아를 상대로 5회 투아웃까지 퍼펙트 게임, 7회까지 노히트 노런을 이어갔습니다. 마운드를 내려간 뒤 동점을 내줘서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한 게 미안했을까요? 한화의 소셜미디어는 그 아쉬움을 담아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권 뺏어라. 와이스가 미국으로 못 돌아가게 하자는 거죠. 우리 야구 문화를 소셜미디어로 알렸던 와이스의 아내도 여권 가져가라며 화답했습니다. 아주 훈훈한 마무리죠. 이쯤에서 와이스의 아내가 2달 전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여권 뺏어라.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기온은 여전히 한여름만큼 높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던 서울은 30도를 밑돌았던 반면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 선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비가 그치고 서울도 다시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중반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보 현황을 보시면 서쪽 지역에만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오늘은 경남 지역으로도 확대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중서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고 없이 내리는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청주와 전주, 부산 등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엔 서울 30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강원도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